지난 여름 작가 회의에서 북한 동포돕기 시 낭송회를 한 적이 있다. 시인들만 참여하는 줄 알았더니 각계 원로들도 자기가 평소 애송하던 시를 낭송하는 순서가 있다고 나한테도 한 편 낭송해달라고 했다. 내가 원로 소리를 듣게 된 것이 당혹스러웠지만 북한 돕기라는 데 핑계를 둘러대고 빠질 만큼 빤질빤질하지는 못했나 보다.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거역할 수 없는 명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낭송하고 싶은 시가 있었다는 게 아니었을까? 그 무렵 나는 김용택의 그 여자네 집이라는 시에 사로잡혀 있었다. 김용택은 내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한 사람일 뿐 가장 좋아하는 시인이라고는 말 못하겠다. 마찬가지로 그 여자네 집이 그의 많은 시 중 빼어난 시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다. 그 여자네 집은 다음과 같다. 가을이면 은행나무 은행잎이 노랗게 물드는 집. 해가 저무는 날 먼 데서도 내 눈에 가장 먼저 뜨이는 집. 생각하면 그리웁고 바라보면 정다운 집. 어디 갔다가 늦게 집에 가는 밤이면 불빛이, 따뜻한 불빛이 검은 산 속에 살아있는 집. 그 불빛 아래 앉아 술을 놓으며 앉아있을 그 여자의 까만 머릿결과 어깨를 생각만 해도 손길이 따뜻해져 오는 집. 봄이면 살구꽃이 하얗게 피었다가 꽃잎이 하얗게 담 너머까지 날리는 집. 살구꽃 떨어지는 살구나무 아래로 물을 길어오는 그 여자 물동이 속에 꽃잎이 떨어지면 꽃잎이 일으킨 물결처럼 가 닿고 싶은 집. 샛노란 은행잎이 지고 나면 그 여자, 아버지와 그 여자 큰 오빠가 지붕에 올라가 하루 종일 노랗게 지붕을 이는 집, 노란 집. 어쩌다가 열린 대문 사이로 그 여자네 집 마당이 보이고 그 여자가 마당을 왔다 갔다 하며 무슨 일이 있는지 무슨 말인가 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소리와 옷자락이 언뜻언뜻 보이면 그 마당에 들어가서 나도 그 일에 참여하고 싶은 집. 마당에 햇살이 노란 집, 저녁 연기가 곧게 올라가는 집, 뒤안에 감이 붉게 익는 집, 잠새떼가 지저귀는 집, 눈 오는 집, 아침 눈이 하얗게 처마 끝을 지나 마당에 내리고 그 여자가 몸을 웅숭거리고 아직 쓸지 않은 마당을 지나 뒤안으로 김치를 내려가다가 아따 눈이 참말로 이쁘게도 온다이 하며 눈이 가득 내리는 하늘을 바라보다가 속눈썹에 걸린 눈을 털며 김칫독을 열 때 하얀 눈송이들이 김칫독 안으로 하얗게 내리는 집. 김칫독에 엎드린 그 여자의 등허리에 하얀 눈송이들이 하얗게 내리는 집. 내가 목화송이 같은 눈이 되어 내리고 싶은 집. 밤을 새워 몇 밤을 세워 눈이 내리고 아무도 오가는이 없는 늦은 밤 그 여자의 방에서만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면 발자국을 숨기며 그 여자네 집 마당을 지나 그 여자의 방 앞 뜰방에 서서 그 여자의 눈 맞은 신을 보며 머리에 어깨에 쌓인 눈을 털고 가만히 내리는 눈송이들도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가만히 그 여자를 부르고 싶은 집. 그 여자 내 집. 어느 날인가
못밥을 머리에 이고 가다가 나와 딱 마주쳤을 때 어머나 깜짝 놀라며 뚝 멈추어 서서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쳐다보며 반가움을 하나도 감추지 않고 환하게 들판에 고봉으로 담아놓은 쌀밥같이 환하게 하얀 이를 다 드러내며 웃던 그 여자, 한박꽃 같던 그 여자. 그 여자가 꽃 같은 19살까지 살던 집, 우리 동네 바로 윗동네 가운데 고사 첫 집. 내가 밖에서 집으로 갈 때 차에서 내리면 제일 먼저 눈길이 가는 집. 그 집 앞을 다 지나도록 여자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저절로 발걸음이 느려지는 그 여자네 집. 지금은 이 세상에 없는 집. 내 마음속에 지어진 집. 눈 감으면 살구꽃이 바람에 하얗게 날리는 집. 눈 내리고 눈이 살구나무 실가지 사이로 목화송이 같은 눈이 사흘이나 내리던 집, 그 여자네 집. 언제나 그 어느 때나 내 마음이 먼저 가 있던 집, 그 여자네 집. 생각하면 생각을 하면 내가 녹색평론에서 그 시를 처음 읽고 깜짝 놀란 것은 이건 바로 우리 고향 마을과 곱다니와 만드기 이야기다 싶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칠순이 훨씬 넘은 장만득 씨는 아직도 문학청년 기질을 가지고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신춘문예 철만 되면 가슴이 울렁거린다고 했다. 가슴이 울렁거린 게 아니라 응모도 해봤으리라고 나는 넘겨짚고 있다. 그 울렁거림이 얼마나 참을 수 없는 울렁거림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그 시가 김용택이라는 유명한 시인의 시가 아니라 처음 들어보는 시인의 시였다면 나는 장만득 씨가 가명으로 등단을 했으리라는 걸 의심치 않았을 것이다. 나는 그 시를 읽고 또 읽었다. 처음에 희미했던 영상이 마치 약물에 담근 인화지처럼 점점 선명해졌다. 숨어있던 수줍은 아름다움까지 낱낱이 드러내자 나는 마침내 그리움과 슬픔으로 저린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혼자서 느릿느릿 포도주 한 병을 비웠다. 곱다니는 범강장다리 같은 아들을 넷이나 둔 집의 막내딸이자 고명딸이었다. 부지런한 농사꾼 아버지와 착실한 아들들은 가을이면 우리 마을에서 제일 먼저 이영을 이었다. 5장정이 휘딱 해치울 일이건만 제일 먼저 곱다니네 지붕에 올라앉아 부산을 떠는 건 만득이었다. 만득이는 우리 동네의 유일한 읍내 중학생이라 품앗이 일에서는 저절로 제외되곤 했건만 곱다니네가 일손이 모자라는 집도 아닌데 제일 먼저 달려들곤 했다. 곱다니 작은 오빠하고 만득이는 친구 사이였다. 그래도 마을 사람들은 만득이가 곱다니네 집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고 싶어하는 게 친구네 집이라서가 아니라 그 여자 곱다니네 집이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부엌에서 더운 점심을 짓느라 연기가 곧게 올라가는 따뜻한 가을날, 곱다니네 지붕에 제일 먼저 뛰어올라 깃발처럼 으스대는 만드기를 보고 동네 노인들은 제 색시가 고우면 처갓집 말말뚝에도 절을 한다더니만 하고 혀를 찼지만 그건 곧 만드기가 곱다니 신랑이 되리라는 걸 온 동네가 다 공공연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둘 사이는 그들보다 어린 우리 또래들 사이에서도 선망의 대상이었다. 우리들은 그들 사이를 연애를 건다고 말하면서 야릇하게 마음 설레곤 했다.
40년대의 보수적인 시골 마을에서도 젊은 남녀가 부모 몰래 사랑을 나누는 일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니었나 보다. 누가 누구하고 바람이 났다던가 눈이 맞았다던가 심지어는 배가 맞았다는 소문까지 날 적이 있었다. 그건 부모가 얼굴을 못 들고 다닐 만한 스캔들이었고 그 뒤끝도 거의 다 너절하거나 깨적지근한 것이었다. 곱다니하고 만드기가 좋아하는 것을 바람났다고 말하지 않고 연애 건다고 말한 것은 그런 스캔들과 차별짓고 싶은 마음에서였을 것이다. 마을 사람들로서는 일종의 애정이요 동경이었다. 남자들은 서당에서 한문 공부를 하고 여자들은 어깨너머로 언문을 해독할 수 있을 정도로 까막눈은 면했다 하나 읍에서 20여리나 떨어진 이 마을에서 신식 학교 교육은 아직 먼 풍문이었다. 그러나 기회가 닿으면 자식에게만은 시켜보고 싶은 거였다. 연애에 대해서도 비슷한 생각을 가졌던 것 같다. 도시에서 배운 사람들이 하는 개화된 풍속에 대한 거역할 수 없는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사사건건 트집 잡기 좋아하는 노인네들한테까지 그들의 연애는 일찌감치 인정받은 거나 다름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미처 연정을 느끼기 전부터 둘이 짝이 된다면 얼마나 보기 좋은 한 쌍이 될까 눈을 가느스름이 뜨고 상상하는 것만으로 즐거워한 게 노인들이었기 때문이다. 만드기네나 곱다니네나 1년 개량하기에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을 만한 토지를 가진 자작농이었고 인품이 후하여 어려운 사람 살필 줄 아는 집안이었다. 만드기는 위로 누나들만 있고 곱다니는 오빠들만 있어서 기다리던 귀한 아들딸이었다. 제 집에서 귀히 여기는 자식은 남들도 한 번 볼 거 2번 보면서 덕담을 아끼지 않는 법이다. 그들 또한 그러하였다. 곱다니는 시골 아이답지 않게 살갗이 희고 맑은 눈에 속눈썹이 길었다. 나는 그녀의 속눈썹이 얼마나 길었는지 표현할 말을 몰랐었는데 김용택의 시 중에서 마침내 가장 알맞은 말을 찾아냈다. 한방눈이 내려앉아서 쉴 만큼 길었다. 한방눈은 녹아 이슬방울이 되고 촉촉이 젖은 눈썹이 그녀의 검은 눈동자에 그늘을 들이우면 목석의 애간장이라도 녹일 듯 애틋한 표정이 되곤 했다. 만드기는 총명하여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았고 생긴 것 또한 관옥 같았다. 총구석에서는 드문 인물들이었다. 만드기가 개천에서 난 용이라면 곱다니는 진흙탕에 핀 연꽃이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둘이 장차 신랑 각시가 되면 얼마나 어여쁜 한 쌍이 될까 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왔다. 이구동성으로 두 사람의 천생연분을 점친 것이다. 양가의 처지 또한 서로 기울지도 넘치지도 않았고 어른들은 소박하고 정직하여 남들이 사윗감 며느리감으로 점찍어둔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눈여겨보며 아름답고 늠름하게 자라는 걸 서로 기특해하며 귀여워하였다. 곱다니와 만드기는 우리 마을이 화초요 꿈이었다. 그러나 한두 번이라도 중매를 서본 사람은 알 것이다. 남보기에는 하늘이 정해준 배필처럼 어울리는 한 쌍이 있어 그들을 맺어주는 것에 거의 소명의식 같은 걸 느끼고 중매에 나서지만 본인은 의외로 냉담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남자와 여자가 서로 연정을 느끼는 건 신의 장난질처럼 인간의 계획 밖의 일이다. 남이 나서서 잘 되기를 꾀하거나 도와주려고 하면 되레 어깃장을 놓는 속성까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만드기와 곱다니는 마을 사람들의 꿈을 배반하지 않았다. 곱다니가 만드기를 보면 유난히 부끄럼을 타기 시작한 게 그 증거였다. 곱다니가 만드기 때문에 방구리를 깨뜨린 일은 두고두고 동네 사람들의 입조시에 오르내렸다. 윗말 아랫말 합쳐야 20여 호밖에 안 되는 작은 마을이라
우물이 하나밖에 없었다. 물 깃는 일은 전적으로 아낙네들 몫이었고 물동이를 이고도 동이를 손으로 잡는 법 없이 두 손을 자유롭게 놀리며 고개도 이리저리 돌려 볼 것 다 보고 다닐 수 있어야 비로소 살림에 관록이 붙은 주부였다. 계집애들은 엄마들의 그런 솜씨에 찬탄의 눈길을 보내는 한편 언젠가는 자기들도 그런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압박감을 가졌음직하다. 계집애들은 어려서부터 물동이를 이고 싶어 했다. 아이들도 능히 일 수 있는 작은 물동이를 방구리라고 했다. 방구리는 실용보다는 딸애들의 놀이기구에 가까워서 깨트리기도 잘했다. 계집애를 얕볼 때 쬐그만 계집애란 말 대신 방구리만한 계집애로 통하는 게 우리 마을이었다. 곱단이는 귀한 딸이고 올케가 둘씩이나 있어서 물동이 같은 거 아니어도 됐건만 자기 몫의 방구리는 가지고 있었고 동무들이 하는 건 다 해보고 싶은 나이였다. 그러나 머리에 인 방구리 손잡이를 양손으로 움켜잡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못 대는 초보였다. 그렇게 방구리로 물을 길어 가는데 저만 치서 만드기가 오는 게 보였다. 만드기는 방구리를 들어주려고 급히 달려오고 그걸 본 곱단이는 애구머니나 흘러내린 치마 말개를 추워 올리려고 급히 방구리 손잡이를 놓아버린 것이다. 방구리가 깨진 건 말할 것도 없다. 곱단이가 18살 가슴이 살구씨만큼 부풀어 올랐을 무렵이었다. 저고리를 짧게 입고 치마 말기로 가슴을 동일 때라 임지를 할 때면 겨드랑과 가슴이 드러나게 돼 있었다. 그 무렵의 우리 고장의 풍습으로는 젊은 여자들도 거기에 대한 수치감이 별로 없었다. 임을 이고 가는 엄마 뒤에 업힌 아기가 겨드랑 밑으로 엄마의 앞가슴을 더듬거나 끌어당겨 빨기까지 하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었다. 가슴에 대한 수치심도 일종의 문화현상이 아닐까? 그 시절엔 엄마의 가슴은 아이들의 밥그릇 정도로 여겼던 반면 배꼽을 드러내는 건 수치스럽게 여겼다. 처녀는 좀 달랐겠지만 그런 풍토에서 방구리를 깨뜨리면서까지 가슴을 가리고 싶어 했던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다. 우리 마을에서 만드기가 제일 먼저 읍내 중학교로 진학하자 곱단이는 아버지를 졸라 십리 밖에 새로 생긴 소학교 분교에 입학했다. 방구리 사건이 있고 나서였다. 분교를 간이학교라고 불렀고 입학하는 데는 연령 제한 같은 것도 없었다. 남학생 중에는 아이아범도 있을 정도였다. 중학교도 마찬가지였나 보다. 만드기도 소학교만 나오고 몇 년 집에서 농사를 거들다가 서울로 시집간 큰 누나가 신식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해서 상급학교에 가게 됐으니 늦공부인 셈이었다. 간이학교는 우리 마을에서 읍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긴넷골이라는 50여 호가 넘는 인근에서 가장 큰 마을에 있었다. 고개를 2번 넘고 시냇물을 1번 건너야 했다. 만드기와 곱단이가 등하굣길을 자연스럽게 같이 했을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겉으로 보기에 두 사람이 유별나 보이지는 않았다. 늘 곱단이가 한참 뒤져서 걷고 만드기는 휘적휘적 앞서 걷다가 기다려주곤 했다. 부부가 같이 외출을 해도 나란히 걷지를 못하고 아내가 한참 뒤에서 걷는 걸 예절처럼 알던 시대였다. 곱단이보다 갈 길이 곱절이나 되는 만드기가 갑갑한 곱단이의 걸음걸이를 참지 못하고 휑하니 먼저 가버릴 적도 있었다. 들을 적시는 개울물이 도처에 그물망처럼 퍼져있는 물이 흔한 고장이었지만 다리를 통해 건너야 하는 긴내골의 시냇물은 유난히 아름다운 강이었다. 물은 깊지 않았지만 골이 깊어서 길에서 수면까지 비스듬히 가파른 둔덕에는 잣다란 들꽃들이 봄, 여름, 가을 내쉼 없이 피었다 지곤 했고 흰 자갈과 잣모래와
꽃그림자 사이를 무리지어 유영하는 물고기들과 장난치듯 부서지는 잔물결은 수정처럼 투명했다. 그 시냇물에는 흑다리가 놓여 있었다. 양쪽 둔덕을 2개의 기둥목으로 가로질러 놓고 그 사이를 새끼줄이나 칡넝쿨 같은 것으로 엮고는 진흙으로 빤빤하게 싸바른 흑다리는 마치 오솔길의 연속처럼 편안했다. 그러나 비가 많이 오거나 봄의 해토 무렵엔 흑다리 곳곳에 구멍이 뚫리기도 하고 미끌거리기도 했다. 그런 불편은 잠깐, 곧 누군가의 손길로 감쪽같이 보수가 되곤 했지만 문제는 장마 중이거나 미처 보수를 하기 전이었다. 특히 계집애들은 구멍난 흑다리를 건너기를 무서워했다. 차라리 둔덕을 내려가 신발 벗고 점벙점벙 강물로 들어가는 게 안심스러웠다. 물이 불어봤댔자 허리 정도밖에 안 찼지만 그럴 때는 앞서서 작대기로 물의 깊이를 알려주고 계집애들을 인도하는 게 남학생들의 중요한 사내 구실이었다. 그러나 만드기는 곱다니가 사내 녀석들하고 치마를 배꼽 위까지 걷어올리고 속바지를 적셔가며 물을 건너는 걸 참을 수 없어 했다. 등굣길은 물론 하굣길까지 어떻게든 시간을 맞춰 지키고 있다가 구멍 뚫린 흑다리 위로 건너게 해주었다. 흑다리를 건너면서 곱다니가 얼마나 무섬을 타고 앙탈을 하고 그러면 만드기는 그걸 다 받아주며 다독거리느라 길지도 않은 흑다리 위에서 둘이 몇 번씩이나 서로 얼싸안는다는 소문이 자자하게 퍼지곤 했다. 그러나 구닥다리 노인들도 그런 소문을 망신스러워하지 않고 귀엽게 여겼다. 둘은 어차피 혼이 날 테고 둘이 서로 좋아하는 것은 아름다운 한 쌍의 새가 부리를 비비는 것처럼 예쁘게만 보였다. 흑다리가 아니라 연애다리라는 소리도 악이라고는 없었다. 중학교 상급반으로 오르면서 만드기는 문학에 눈을 뜨게 된 것 같다. 한동안 그는 온회의 무도라는 시집을 책가방에 넣지 않고 옆구리에 끼고 다닌 적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멋있어 보일 수가 없었다. 학교 문턱에도 못 가보니도 남자들은 한문을 다 읽을 줄 알았다. 서당이 마을 사내애들의 의무 교육기관처럼 돼 있었다. 온회의 무도라고 붙여서 읽을 수는 있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 확 오는 게 아니었다. 글자는 한자건만 그 낱말이 불러일으키는 이미지는 이국적이고 하이칼라한 것이었다. 어디서 흘러들어온 말인지 하이칼라란 말이 우리 마을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창 유행할 때였다. 어딘지 이국적이고 약간 겉멋들어 보이는 건 뭐든지 하이칼라라고 했다. 마을 젊은이들 사이에 춘원바람을 일으킨 것도 만드기였다. 흑, 단종의사, 무정 같은 춘원의 책이 젊은이들 사이를 돌며 나달나달해질 때까지 읽혔다. 책은 나달나달해졌지만 거기 한 번 맞들인 청년들의 눈빛은 별처럼 빛났다. 그러나 곧 춘원이 창씨개명에 앞장서고 청년들을 전쟁터로 내모는 연설을 했다는 말을 퍼뜨려 청년들을 시리에 빠뜨리고 헷갈리게 만든 것도 만드기였다. 그가 마을 청년들이 정신의 맥을 쥐었다 폈다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2차 세계대전이 말기에 접어들면서 마을의 형편도 날로 어려워지고 있었지만 젊은이들의 정신의 기갈은 그보다 더 심각하였기 때문에 먹혀들기도 그만큼 쉬웠다. 만드기가 퍼뜨린 책 때문에 마음이 통하게 된 젊은이들이 모여서 문학 얘기도 하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 울분을 토로하기도 하는 모임이 자연히 형성되었는데 거기서도 중심인물은 물론 만드기였다. 그러나 고작 만학의 중학생이었다. 식민지 청년의 의식 있는 모임이라기보다는 만드기의 지적 허영심을 충족시키는 장이었다. 그는 가끔 자기가 쓴 시를 비장한 어조로 읽어주곤 했는데 그중 곱다니가 눈물이 글썽할 정도로 좋아하는 시가 나중에 알고 보니 임화의 시 뒷부분이었다. 오늘도 연기는
구름보다 높고 누구이고 청년이며 너무나 좁은 하늘을 넓은 희망의 눈동자 속 깊이 호수처럼 담으리라. 벌리는 팔이 아무리 좁아도 오 하늘보다 너른 나의 바다. 이런 시였는데 팔을 벌리고 오 하늘보다 너른 나의 바다 할 때에는 어찌나 격정적으로 목매어 부르는지 곱다니는 그때마다 만드기를 더 넓은 세상으로 내놓아야 할 것 같아 가슴이 떨린다고 했다. 곱다니는 나에게 가끔 만드기가 보낸 편지를 보여줄 적이 있었다. 누가 보여달란 것도 아닌데 보여주는 게 개면쩍었던지 혼자 보기 아까워서 라는 말을 덧붙이곤 하였다. 연애 편지를 혼자 보기 아까워한다는 건 실상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건 보여줘도 무관한 담백한 편지라는 뜻도 되지만 곱다니 보기에 그럴듯한 문학적 표현을 자랑하고 싶어서이기도 했을 것이다. 그중 아직도 생각나는 것은 곱다니네 울타리 밑의 꽈리나무를 꼬마 파수꾼이 초롱불을 빨갛게 켜들고 서 있는 것 같다 라고 표현한 거였다. 당시 우리 동네 집들은 거의 다 개나리로 뒤란 울타리를 치고 살았다. 그리고 네 집이나 울타리 밑에서 꽈리가 자생했다. 봄에서 여름에 걸쳐서는 거기에 꽈리나무가 있다는 것도 모를 정도로 전혀 눈에 안 띄는 잡초나 다름없었다. 꽈리가 거기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건 풀숲이 누렇게 생기를 잃고 난 후였다. 익은 꽈리는 단풍보다 고왔고 아닌 게 아니라 초롱처럼 앙증맞았다. 그러나 그맘때면 붉게 물든 감잎도 더 고운 감한테 자리를 내주고 들에서는 고추가 다홍빛으로 물들 때였다. 꽈리란 심심한 계집애들이 덜어 입안에서 뽀드득대는 것 외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하찮은 잡초에 불과했다. 우리 집 울타리 밑에도 꽈리가 지천으로 자라고 있었다. 그렇게 흔해 빠진 꽈리 중 곱다니네 꽈리만이 초롱에 불을 켜둔 꼬마 파수꾼이 된 것이다. 만드기는 어쩌면 그리움에 겨워 곱다니네 울타리 밑으로 개구멍을 내려다 말고 발갛게 초롱불을 켜둔 꼬마 파수꾼 때문에 이성을 찾은 거나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야 그 흔해 빠진 꽈리 중에서 곱다니네 꽈리만을 그렇게 특별한 꽈리로 만들 수는 없는 일이었다. 우리 마을엔 꽈리뿐 아니라 살구나무도 흔했다. 살구나무가 없는 집이 없었다. 여북해야 마을 이름도 행촌이었겠는가. 봄의 살구나무는 개나리와 함께 온 동네를 꽃대궐처럼 화려하게 꾸며주었지만 열매는 시금털털한 개살구였다. 약에 쓰려고 약간의 씨를 갈무리하는 집이 있긴 해도 열매는 아이들도 잘 안 먹어서 떨어진 자리에서 썩어갔다. 아름다운 마을이었다. 살구꽃이 흐드러지게 필 무렵엔 자운형과 오랑캐꽃이 들판과 둔덕을 뒤덮었다. 자운형은 고루 질펀하게 피고 오랑캐꽃은 소복소복 무리를 지어가며 다문다문 피었다. 살구가 흙에 스며 거름이 될 무렵엔 분분히 지는 찔레꽃이 외진 길을 달밤처럼 숨가쁘게 그윽하게 만들었다.